이 시간은 추출의 물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커피 첫 번째 7장, 이번 장에서 할 것은 분쇄한 내용과 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커피 분쇄 그러면은 뭐 분쇄를 왜 해야 되는가? 여기 세포 하나가 자 이게 100만 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이 질문을 하거든요. 자, 이게 커피 세포인데 요 크기가 얼마인가? 그러면 황당해하죠. 커피 세포에서 아니 왜 그런 크기를 물어봐 하는데, 만약에 이 조각이 우리가 분쇄를 했을 거잖아요. 분쇄를 했다 그러면 자 이게 0.5mm로 분쇄를 했다. 0.5mm로 분쇄했으면 요 안에 세포를 잘 맨눈으로 보이지 않죠. 요 안에 세포가 몇 개나 들어있겠는가? 그러면 이게 0.5인 줄 알아야지. 0.5니까 이건 500이잖아요. 아, 일이 10개. 10개는 아니죠. 우리가 가로, 세로, 높이가 부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10개 들어있으니까 10줄, 10층, 1000개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크기당, 그러니까 직경이 50 마이크로미터 그랬을 때 직경이 1.5면, 1이면, 0.5면, 0.2면, 0.1이면, 그러니까 사실은 0.1mm 그러면은 두 개, 두 개, 두 개, 8개잖아요. 그러면 면 중에서 어느 면은 분명히 깨져 있겠죠. 똑같은 동그라막 직사각형 아니니까 동글동글한 거니까. 그 물이 모든 세포에 바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0.1mm 정도로 깼다 그런 것은 입자당 8개가 들어있고 사면이 구멍이 조금씩 나 있다. 그 이하라 그러면 똑같이 다 분태인 거죠. 조각 단위로 돼 있어가지고 물을 부으면 바로, 그러니까 그렇게 깼다는 이야기는 이미 CO2는 빠져나갔고 구멍이 났는데 뭐 빠져나갔고 물을 부으면 바로 거기 있는 게 녹아 나온다. 그게 이제 분말이라는 개념일 거고, 이게 0.5mm라 그러면 이 1000개고요. 이게 1mm면 2배 아니고요. 가로 2배, 세로 2개, 높이 2개. 그래서 8000개.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와야 할 개수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은 너무 이제 미리 그러면 느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요 길이에 따라서 요거에 도대체가 몇 개로 쪼개지고 몇 개가 나오겠냐. 그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1mm라 그러면 50 마이크로짜리가, 그러니까 커피 세포 하나가 50 마이크로미터니까 20개 층이니까 추출이 되려면 그대로 가면 최소한 10개 층 들어가야지 중심까지 들어가야죠. 한가운데 들어가려면 가장 중심에 들어가 있는 세포에 있는 거 추출하려면 10개 층을 들어가서 10개 층을 꺼져 나와야 된다. 이것하고 절반인 요거하고 비교를 하면 비교가 아니죠. 금방 쉬워 보이죠. 그래서 이게 통째가 아니고 세포로 되어 있다. 세포로 되어 있으면 사면에서 물이 들어갈 텐데 도대체 몇 개나 들어가야 되냐. 그런 관점에서 크기를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분쇄를 할 때 가장 큰 목적은 기본 원리는 그거죠. 이게 칼로 딱딱딱 깍두기 자르듯이 자르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걸 갖다가 커피 그 작은 걸 자르려면 도대체 칼질을 몇 번 해야 되고, 그게 잘 잘라진 재질인지 모르겠지만 깨지는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는 없고, 그나마 이게 이제 요 크기, 요 틈보다 큰 것은 통과하지 못하고, 자, 그보다 작게 됐을 때 통과하고, 뭐 작은 틈인 건 쭉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가 가장 기본이 돼야지,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블렌더 같은 타입으로 계속 갈아주면 칼날에 맞은 놈은 계속 맞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놈은 여기 칼날에 안 맞고 계속 헛도는 놈이 있을 거고, 하나는 이미 적당한 그렇게 졌는데 또 칼날에 맞으면 입자 분포가 너무 넓어지겠죠. 생각을 하시면 분석가 쉽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현재 있지도 않지만 이렇게 블레이드 타입이 가장 나쁜 타입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그 이렇게 한 번 통과하면 틈 사이를 통과하면 가라져 나가버리게. 그래도 사실은 옆 평면보다는 수직이 낫겠죠. 중력에 의해서 푹 쉽게 떨어지게. 그러니까 그 틈새 이하로 깨진 것은 가급적이면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서 더 이상 깨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입도 분포를 보면 우리가 원하는 크기가 20이야. 그러면 20 마이크로로 딱 깨지면 좋을 텐데 그거 깨지지 않고 그 범위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20 마이크로메 200 마이크로메타하고 20 마이크로 차이가 얼마일까? 그러면 이게 10배 아닙니다. 1000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1000조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비율 자체로 치면 뭐 그 만약에 요거라면 이거 하나가 이거라면 이건 100만 개죠. 100만 개. 요건 뭐 있지도 않겠지만 2cm짜리 정도 큰 분말을 만들지도 않겠지만 2cm라 그러면 여기로는 2만 개가 만들어진다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입도를 정확하게 봐야 될지. 그러니까 입도 분포를 보고 나서 이렇게 보고 나서 사람들은 비슷해 보이네. 근데 전혀 아니죠. 이거 하나 차이가 얼마나 크다 생각을 한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다이아메타에 있는 볼륨으로 보는 것보다는 사실은 개수로 보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그럼 개수로 봐서는 얘가 많아요, 얘가 많아요. 그럼 당연히 얘가 더 많겠죠. 훨씬 더 개수로. 개수로는 얘가 더 많을 거고 개수하고 이게 부피로의 중간 정도가 사실은 표면적이겠죠. 그래서 머릿속에는 표면적 정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표면적의 양을 따지면 얘보다 얘가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개별 표면적은 작지만 개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합해놓고 나면은 작은 부분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입도 중요성 그러면 우리가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세포 단위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와 이건 너무 크게 했는데 라고 할 텐데 우리가 맨눈으로 보면 0.1mm 단위는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보면서 평가하니까 그 입도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거죠. 산업용 분쇄기 그러면 이게 단위 이렇게 여러 번 지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초콜릿 만들 때 초콜릿이 20 마이크로까지 쪼개야 되거든요. 한 방에 쪼개려고 하면 무리가 가죠. 그래서 갈고 갈아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 외의 내용들은 쭉 보시면 뭐 읽어보면 되려고 다른 내용이 많이 설명되는 내용이라서요. 제가 특별하게 설명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분말 이렇게 분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크기 우리 눈에 봐서는 별 차이 안 나 보이지만 세포의 크기 관점, 세포의 관점에서 봐서는 입자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크기를 길이로 나타내지만 실제 크기는 길이의 3승배다. 이것만 생각을 해봐도 좀 느낌이 달라질 겁니다. 사실 제가 설명해야 될 부분은 그런 분말보다는 수질에 대한 설명이 제가 해주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의 품질에서 수질 같은 경우는 한 커피 맛의 20% 정도를 영향을 준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수질 그러면 일단 그 모든 물의 시작을 보면 뭐 닭이냐 달걀이냐 비슷하지만 바다로 시작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바다에서 400조 톤 정도의 물이 그러니까 실제로 햇빛에 증발되는 것은 증류수에 가까운 순수한 물이죠. 증발하는데 안타깝게도 비가 없는 지역에 뿌리면 좋을 텐데 대부분 다 바다에 뿌리고 40조 톤 정도가 육지에 가고 그래도 30% 정도가 땅이니까 땅에서 증발하는 물이 70조. 그러니까 증발한 데서 그래도 가까이서 때리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 있는 물이 주로 태풍 하면은 우리한테 땅에 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바다에 뿌리고 있는 거잖아요. 70조 톤 해가지고 100조 톤이 물이 뿌리면 여기는 사실 증류수에 가까운데 이거 오면서 공기 중에 있는 산성비라 그러면은 뭐 거기에 있는 뭐 기체 중에 있는 것들을 흡수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건 버퍼링 기능이 없어서 그렇지 pH만 낮지 실제로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고요. 지금 물이 와서 땅 위로 지나가서 바로 나오면 산에서 나온 걸 바로 마시면 이건 다 그 연수죠. 삼다수처럼 이렇게 뭐
땅을 지나가 봐야 이 뭐죠? 이 화산이 터져가지고 나와 있는 그런 바위를 지나 나왔다. 그러면 물 자체가 뭐 그냥 빗물과 가까운 거죠. 그래서 경도가 낮은 연수가 되는 거고 이게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지하에 가서 오래 있으면 특히 이제 석회암 지대 가면은 여기에 있는 탄산칼슘 같은 게 녹아 들어가서 물의 경도가 높아져서 이런 물이 이제 그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물들이죠. 그래서 빗물과 샘물의 차이를 말씀드렸고요. 물을 이해하는 키워드 그러면 이제 등장하는 게 알카리도, 경도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에 있는 것이 이제 커피에서 따지고 있는 게 용해도 때문에 그러니까 물이 커피에 있는 물질을 종류에 관계없이 똑같이 내린다 그러면 별로 신경을 안 쓸 건데 물의 종류에 따라서 커피 맛이 달라진다. 그럼 커피에 있는 성분을 녹여내는 능력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특성을 좌우하는 게 그 알카리도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탄산 강도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질의 기준이 그 유럽 같은 데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약간은 문제가 되겠지만 그 대륙 같은 경우는 물이 내려가면 지나서 땅속에 들어가서 여러 층을 오래 뭐 이게 1년 전에 온 빈지, 10년 전에 온 빈지, 1000년 전에 온 빈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랜 동안 머물면서 그 주변에서 녹일 수 있는 미네랄을 다 녹이는 거죠. 녹여서 그쪽 같은 경우는 이제 경도를 좌우하는 것은 칼슘과 마그네슘, 이가 이온입니다. 그러니까 일가는 다른 것과 결합환수가 끝이 나서 이 자체가 더 이상 영향을 안 주는데 칼슘 이가 이온이라 그러면 칼슘이라 그러면 플러스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뭔가 붙이고 여기에 마이너스를 또 붙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붙어 있는 칼슘이 또 붙이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일어나서 축적을 이루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이 탄산칼슘 같은 경우는 우리 석회암, 뭐 조개껍데기 이런 것들이 탄산칼슘이거든요. 자체가 돌이잖아요. 돌에서 근데 이게 계속 돌 상태로 단단하게 녹아 있으면 상관없는데 얘가 또 약해요. 석회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 얘들이 물에 녹아 나오면 다시 되돌아가기도 쉽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물이 잘 녹으면 돌이 안 될 거고 돌이 단단하게 돼 있으면 녹지를 않을 건데 걔는 상당히 잘 녹고 잘 굳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물에 녹아 있습니다. 녹아 있어 가지고 별로 안 비싼 기계면 상관없는데 그것들이 이제 수도관에 와서 이게 달라붙으면 수도관이 점점 돌에 쌓여가지고 두꺼워지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보일러죠. 묘하게 보통 가열을 하면 뜨거우면 녹고 차가우면 붙잖아요. 근데 탄산칼슘은 뜨거우면 다 안 녹습니다. 그러니까 용해도가 낮아지니까 거기에 침지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수도관에 꽉 차 있던 녹일 만큼 녹일 수 있는 한계까지 녹아 있던 게 언제 굳어 하고 있는데 보일러를 만났어. 그럼 보일러 속이 뜨거우니까 더 얘들이 달라붙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계에 큰 손상을 주니까 미리미리 집에서 수도에서 그 경도를 관리해 주지 않으면 이쪽 가정 보일러 이런 데 큰 피해를 주고 않을수록 이 피해가 심해지겠죠. 굵은 데보다. 그래서 관리하는 기준으로 이쪽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수질, 커피의 그 추출을 좌우하는 추출수의 수질이 그 수도 관리용 수질이다. 그래서 커피의 맛품질은 아닌데 그나마 여기에 나온 수치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 측정하고 관리하는 수준인데 그게 커피 맛에 영향을 주더라. 그래서 이쪽에 보통은 이쪽 이가 이온이 많고 여기 탄산이 작은데 그러면 이게 일시경도라고 말하는 것은 이 경도가 수치가 항상 일정하게 사실 이런 미네랄 같은 이것들이
자체가 뭐 더 생기거나 줄어들지는 않을 거잖아요. 휘발하지도 않을 거고. 근데 탄산 같은 경우는 CO2가 녹아 들어와서 만들어진 거라서 만약에 밸런스가 안 맞으면 CO2는 더 녹아갈 수 있고 날아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탄산칼슘은 경화가 되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양이 전체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양이다. 그래서 일시경도라고 하고 있고 이쪽 서로 결합할 수 있는 양이 아닌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불변이죠. 그러니까 영구경도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관심 있는 것은 결국은 이 돌덩어리가 될 수 있는 양이 얼마냐 이걸 관리해서 이게 요거 총 경도 돌덩어리가 될 수 있는 양이 얼마다? 얼마 수준 이상이니까 얘는 좀 관리를 해야겠다. 그런 기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하고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그 내용을 구체로 설명드리면 자, 탄산칼슘 같은 경우는 pH가 높으면 잘 녹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렸네요. 안 녹아요, 이렇게. pH가 10이면 용해도가 이것밖에 안 되고 8이면 이거 되고 4면 이거 되고 차이가 10배, 100배, 1000배, 만배, 10만배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이 탄산칼슘을 녹일 때는 반드시 식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식품 공장 같은 것도 알카리수로 녹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카리수는 대부분 유기물이 잘 녹기 때문에 알카리수를 쓰면 되는데 이 중에서 비린내, 아미노, 이건 NH2, NH3가 플러스잖아요. 플러스가 있는 것은 칼슘도 이쪽 pH가 이 낮은 쪽에서 산에서 잘 녹고요. 보통 COOH, CO-가 띄고 있는 것들은 알카리에서 잘 녹습니다. 그래서 탄산칼슘 특징하면 꼭 알아줘야 될 게 산에 잘 녹는다. 그러니까 이런 회색기가 뜨면은 그 산에 녹인 게 맞다. 그럼 유럽 같은 경우는 차를 끓일 때 경수면은 그 힘이 세서 차 맛이 발현이 안 되니까 거기에 있는 탄산칼슘을 줄이고 싶다. 그럴 때는 미리 끓이는 거죠. 그럼 위에 녹지 못해서 녹아있던 것들이 다시 응집이 돼서 위에 떠서 피막을 형성하고 있으면 그걸 걷어내고 그 물을 제거한 물을 쓰는 거죠. 그래서 탄산칼슘 같은 경우는 워낙 안 녹지만 황산칼슘도 잘 녹고 그러는데 탄산칼슘은 안 녹는데 그 중에 더 온도가 뜨거울수록 안 녹는다. 특이한 현상이죠. 그래서 탄산칼슘은 안 녹는다. 근데 이 탄산칼슘하고 염화칼슘 하면은 우리가 들어서는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칼슘이라고 하는 것 같고 우리 몸에 그렇지만 용의도로 봐서는 염화칼슘은 이렇게 염화가 일가입니다. 일가가 양쪽을 감싸서 얘가 독립된 거예요. 독립된 거. 독립된 것이 특별하게 반발이 안 돼서 그냥 붙어 있다고 같이 나란히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디에 쓰냐 그러면 우리가 눈 올 때 이걸 뿌리면 얘가 잘 녹잖아요. 그러니까 100g의 물에 75g이 녹는다고 하는 것은 소금보다 2배 잘 녹습니다. 염화나트륨보다. 잘 녹을 정도로 잘 녹아. 그러면 여기에 이온이 되면은 얘가 3개가 이온이 되잖아요. 그럼 빙점 강화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뿌려놓고 나면은 얘가 뭐 눈을 녹인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녹은 게 아무리 차가워도 영하 10도, 20도가 돼도 걔가 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얼음이든 눈은 녹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녹은 상태가 유지되는 게 중요해요. 그 추운 데서 이렇게 염화칼슘을 뿌려놓고 나면은 애들이 어찌됐거나 자기가 얼어야 할 온도가 아니기 때문에 녹고 녹은 상태가 빙점 강화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소금물이 잘 안 얼고 설탕도 잘 안 얼고 하는 것처럼 알코올, 술도 잘 안 얼잖아요. 위스키 같은 건 특히 잘 안 얼죠. 이렇게 물에 뭐가 녹아 있으면 잘 안 얼다. 가장 효과적으로 이걸 녹이는 방법은 잘 녹고 크기가 작은 것을 넣는다. 그러면 양 대비 훨씬 많은 게 녹아 개수로 화학은 항상 개수니까 개수로 녹아 있다. 그래서 애들이 얼지 않는다.
탄산칼슘은 그 비슷해 보이지만 탄산도 이과거든요. 그러니까 반절은 이렇게 결합돼 있고 이 반절은 이렇게 결합돼 있고 이 반절은 이렇게 결합돼 있고 서로 떨어지지 하나의 한 덩어리인 거죠. 그래서 얘들은 차곡차곡 칼슘이 탄산의 반을 잡고 반이 또 탄산의 칼슘의 반을 잡고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서로 결합을 해가지고 용해도가 요건 100g은 75g을 녹는 데 비해서 요건 100g에 0.001 그러니까 10,000분의 1도 안 녹는 거죠. 그래서 용해도 측면에서는 완전히 다르다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탄산칼슘은 칼슘염 중에서 가장 잘 안 녹는 형태다. 돌덩어리 형태다. 그 형태가 사실 대리석이고 뭐 조기껍데기고 그렇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보일러 수질 관리할 때 골 때린다.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똑같은 이가 이온이지만 원리 자체로 봐서는 결합하는 힘은 더 강합니다. 근데 이미 물을 붙잡고 있어요. 붙잡고 있는 것을 보통 육수화물 형태인데 6개의 물 분자를 갖고 있는데 얘를 좀처럼 내놓지 않습니다. 좀처럼 내놓지 않으니까 갑자기 탄산이 있더라도 걔하고 결합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그네슘의 역설은 오히려 결합력이 강하면 칼슘처럼 결합을 할 텐데 칼슘은 그래도 옆에 주변에 있는 붙잡는 걸 내놓은 성질인데 마그네슘은 수화물, 물 분자를 붙잡고 있어서 걔가 물 분자를 끼고 한 분자처럼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화학은 개수이다. 개수일 때 보면은 왜 탄산 농도라고 하고 뭐 그러냐 그러면은 수질에서 이게 양이온 치면은 무게로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음이온은 이렇게 되고. 근데 중요한 게 이 전자량의 개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자로 치면은 개수로 치면은 분자 개수로 좀 이렇게 되고 칼슘 같은 경우는 전자를 2개씩 띄고 있으니까 전자 거로 치면 이렇게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항상 모든 생명체든 기본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은 개수가 있어서 중화가 된 상태가 있어야지 전기를 띄고 있으면 안 되죠.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하량, 분자량 치면 무게로 치면은 얘가 더 무거우니까 이 자체로만 봐서는 그렇죠. 요것에 비해서 반밖에 안 들어있는 거고 전하량으로 봐서는 같으니까 상관없고 같은 일가라 그러면 2개의 효과를 나타낸다. 가벼운 게 2개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분자는 2개인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역할을 계산해서 한다. 그래서 실제로는 개수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환산을 합니다.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이산화탄소는 그래도 기체치고는 물이 잘 녹습니다. 그러니까 암모니아, 요거 뭐 황산염 이런 것들은 극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미 N 같은 경우에 수소가 한쪽으로 편중돼 있어가지고 플러스를 띠고 있으니까 극성이 있으면 물이 잘 녹죠. 근데 CO2, O2, N2, H2 이런 것들은 비극성이거든요. 중성이거든요. 그럼 순수하게 무게하고 뭐 친수성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그러면 산소보다 질소보다 수소보다 이산화탄소가 훨씬 잘 녹습니다. 물에. 잘 녹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생명체가 바다에 태어났는데 바닷속에가 물이 이산화탄소가 녹아들어가니까 그렇게 광합성을 할 수 있었겠죠. 탄산 같은 경우는 이게 탄산, 말이 산이지 실제로는 중성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버퍼링, pH가 낮아주는 걸 줄일 수 있죠. 산 그러면 수소를 이온을 내놓을 수 있는 걸 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탄산 그러면 수소가 2개가 있으니까 2개를 내놓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대칭 구조이면서 내놓을 수 있는데 이 내놓는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내놓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중성일 때는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 상태의 탄산을 버퍼라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 그러면 만약에 주변에 OH가 많다. 그럼 더 알칼리인 거죠. OH가 많으면 H를 내주고 자기는 이 상태가 되면 되겠죠. 그럼 그 사이 OH 하나 효과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OH가 많을 때는 이 상태로 가는 거고 H가 많을 때는 H하고 자기하고 뭐 내놓긴 했지만 그렇게 사이가 나쁜 거 아니야. 근데 받아들일게. 이 상태가 되면서 H를 하나를
pH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pH 변화에 대해서 안정하게 그 자기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버퍼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버퍼가 탄산입니다. 그러니까 혈액에서 우리가 어떤 유기물을 먹든 유기물을 CO2 형태로 대부분 보내는 거거든요. 그럼 CO2가 어디로? 혈액에 탄산의 형태가 있는 거죠. 탄산의 형태가 있으면서 우리 혈액 같은 경우 pH 7.4에서 0.2 이상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온갖 싱것도 먹고 뭐 먹잖아요. 근데 pH가 안 변하는 것은 이 탄산 농도가 유지가 돼서 우리가 과호흡 해가지고 호흡을 막 하게 되면은 혈액에 있는 산소는 많이 들어가고 CO2가 너무 많이 배출돼서 혈액의 pH가 바뀌려 그래서 그렇게 불안하고 죽으려고 힘든 겁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900g 정도 콜라로 치면은 한 100리터가 넘어가거든요. 100리터 이상의 콜라를 만들 정도로 130리터의 콜라를 만들 정도로 많은 탄산을 만들어서 우리 혈액에 있는 pH를 버퍼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생명이 금방 위태롭죠. 근데 그런 것도 모르면서 탄산수를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탄산 같은 경우는 특징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녹은 것, 지금 강제로 녹인 거라서 변동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수질을 말하면 이제 뭐 냄새가 없어야 된다. 모든 식품에 있는 기본이죠. 그러니까 그 백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색깔이 있으면 무미무치. 그러니까 맛이 없다 하고 향이 없다 하고 다른 이야기죠. 향이 없으면 뭐 달고 짜고만 할 텐데 맛이 없다 그런 게 자기 마음에 기호성이 안 맞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향을 첨가하면 되잖아요. 0.1%도 안 되게. 그건 쉬운 거고 나쁜 맛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맛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용매가 어떤 취가 있으면 곤란하죠. 그래서 무미무치 무색하는 게 좋은 거고요. 우리 소독에 쓰고 있는 염소 양은 더 휘발되고 없어야 되고 pH는 중성, 그 다음에 총 고형분은 뭐 75에서 250, 그 다음에 탄산 경도는 17에서 85, 알칼리도는 40, 나트륨은 10 전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그래프가 알칼리도와 경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는 SCS 규정은 이렇게 좁고 이상적인 범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 물 같은 경우 이런 물은 많지는 않겠죠. 그리고 실제 여러 사람 해본 결과 이 정도면 충분히 훌륭하다. 이 정도까지도 써본 만하다. 만약에 물에 맞도록 로스팅까지 하면은 거의 대부분 물을 쓸 수 있다. 뭐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뭐 자기 취향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적합한 물이 있을 건데 자기가 온도를 바꾸고 로스팅을 바꾸고 추출하는 걸 잘 맞추면 어지간한 물에 맞출 수 있겠다 되겠는데 사실 더 곤혹스러운 게 이걸 겁니다. 물의 변동. 그러니까 자기가 똑같은 원두를 쓰고 로스팅을 해서 원두를 쓰는데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이 다르다. 내지는 지금 내가 이 매장과 우리 또 하나 체인점을 해가지고 저기저기 쓰고 있는데 그게 다르다. 그러면은 그 잠깐 사이에 뭐 같이 해갖고 로스팅한 건데 얘가 바뀌었을 리는 없잖아요. 기계도 같은 걸 썼고 같은 방식, 같은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데 결국 물이 달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물이나 환경이 달라지면 커피의 추출이 달라지고 뭐 그걸 다 느끼지 않을 건데 자기가 그에 더 애정이 많을수록 그 차이가 잘 느껴지겠죠. 느껴지면은 괴로울 텐데 그러니까 그 전문적으로 깊이 한 사람은 점점 갈수기가 돼. 그럼 어찌 되겠어요? 물의 양은 작고 미네랄은 많이 녹아 있고 그러다 갑자기 장마가 져서 비가 계속 와. 그러면 그 물의 수질이 확 바뀌어 있겠죠. 그러면 추출을 또 사로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일정한 물이 아니라는 게 더 스트레스일 겁니다.
그래서 물이 뭐가 달라 그러면 이제 그걸 재보고 싶을 텐데 재보는 방법은 경도 측정 같은 걸 해보면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약으로 이 반응에서 색깔이 변하면은 아 이걸로 볼 텐데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게 0.001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원래 수질 측정으로 나와 있는 것은 한 방울 차이가 18ppm 차이니까 요거 하는 것도 안 해본 사람한테는 괜히 번거롭고 정확하게 잴 수가 없다. 뭐 귀에 꼽으면 되는 거 없어 그러는데 꼽아서 재는 기계가 이제 전도도겠죠. 전도대 같은 경우가 우리 염도계가 똑같이 전도를 재는 거거든요. 근데 염도 같은 경우는 양이 많잖아요. 염도 같은 경우는 1%인 거고 여기에 있는 미네랄 총량은 여기 말하는 게 ppm이잖아요. 1% 같은 경우 1만 ppm이거든요. 1만 ppm. 그러니까 국물에다가 소금을 넣었으면 소금을 뭐 0.6% 이하 내갖고는 간을 못 맞추고요. 0.8%가 넘어가서 1%, 짬뽕이라 그러면 1.2%, 1.4%. 그러니까 이쪽 범위에서는 그런 기계로 재는다고 하는 게 실제로 첨가한 소금인 거고 소금에 대한 농도를 재니까 양이 많고 그러니까 충분히 그걸로 염도계로는 재지는데 수질 같은 경우는 그 양이 ppm, ppm이니까 2단이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10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양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수질의 한 가지 이온이라 그러면 상관없고 이온의 종류에 관계없이 값이 똑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영향을 주는 효과가 이온에 따라 종류가 차이가 많은 거죠. 차이가 많으니까 이게 한 지역에서 같은 조성이면서 총량만 달라지는 경우엔 그래도 전도계를 재보면 야 이게 좀 높아졌네 낮았네 요건 할 수가 있을 건데 같은 지역에서 계속 이걸로 모니터링하면 다른 지역 가면은 이게 미네랄이 얼마나 많은지도 어떤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정도로 그렇다. 그래서 이온 전도계로 재는 것은 거의 신뢰할 만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재는 방법은 여기에 원자 흡수 광도계. 그러니까 강한 에너지를 태워서 그 파장별로 보면은 원자, 이온의 종류별로 어느 흡수대에서 흡수되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때 피크 양을 보면 뭐가 얼만큼 들어있다. 밝게 빛나면 그만큼 많이 들어있다고 재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잘 모르겠고요. 근데 사람들은 결국 이제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쓰고 있는 물을 어느 정도 품질을 깎아버리고 싶다. 그래서 이온 교열 쓰거나 역삼투를 쓰거나 역삼투는 결국 증류수를 만드는 기계죠. 그래서 그 물에서 퓨어워터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만큼 제거해서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거나 칼슘 농도를 조정해버리거나 사실 제일 좋은 게 증류수라면 차라리 증류수를 갖다 쓸 건데 증류수가 좋은 게 아니라 그 미네랄 농도가 있어야지 원하는 미네랄 농도를 맞추려면은 결국 이제 미네랄 자체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미네랄을 살 수 있으니까 사가지고 희석하면 좋은데 그게 1리터에 1g을 넣었을 때 여기 탄산칼슘 농도로 들어가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1리터에 1g도 너무 많은 양이죠. 그래서 이 어떤 이런 염화칼슘, 황산칼슘, 염화마그네슘, 황산마그네슘 이런 것을 구해서 거기에 있는 것을 쓸 때는 1g일 때는 1리터에 1g을 녹이고 그럼 그보다 작은 양을 넣으려면 녹인 것을 넣어야겠죠. 그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미량을 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네랄을 조정한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확실한 것은 수질에 따라서 커피 맛은 많이 달라진다. 이런 것 같은 경우가 사실 뭐 할인점 같은 거에 세팅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할인점 맛 똑같은 걸 쓰고 똑같은 기계를 쓰고
똑같이 세팅해주면 똑같은 맛이 나오면 좋겠는데 지역마다 물이 달라서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예 그냥 미리서 필터를 다 처리해가지고 최대한 깎아내 버리는데 그래도 맛 차이가 난다. 그래도 그걸 감안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필터 처리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세팅을 한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물이 달라지면 녹아지는 부분이 달라진다. 그래서 향미가 달라지는다는 부분이 있는데 책에서는 간단히만 써놨고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